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한 수석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시장 전략 리포트입니다.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은데요. 부동산 머니무브의 서막과 엔화 변동성 변곡점. 네, 제목만 보면 전혀 다른 두 가지 이야기 같잖아요. 맞아요. 부동산이랑 엔화라니. 근데 사실은 이게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라는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리포트의 진짜 재미있는 점은요. 네. 단순히 부동산은 이제 끝났고 주식으로 가야 한다. 이런 표면적인 분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단순한 얘기는 아니군요. 네, 자산의 정의 자체가 바뀌는 이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기에서 트레이더의 시각으로 어떻게 기회를 잡고 또 리스크를 관리할 거냐, 여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전술 지침서에 가깝습니다. 전술 지침서라 흥미롭네요. 마치 시장의 어떤 균열을 파고들어서 수익을 내는 플레이북 같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전술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고가주택이 더 이상 수익 자산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잡아먹는 비용 자산으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요. 자, 리포트의 첫 번째 핵심, 바로 부동산 시장의 지각 변동인데요. 네, 다들 아시다시피 보유세, 그러니까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엄청 늘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5월 9일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도 끝나고요. 리포트를 보니까 압구정 현대아파트 같은 정말 상징적인 단지에서조차 급급매가 나온다는데 이게 단순히 세금 압박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그냥 회계상의 변화가 아니고요. 거의 한 세대 동안 우리 머릿속에 박혀있던 믿음. 부동산 불패 신화요? 네, 바로 그 부도산 불패라는 신화에 균열이 가고 있다는 아주 심리적인 변화에 가깝습니다. 예전에는 월급 받거나 사업해서 돈이 좀 생기면 무조건 부동산에 묻어뒀잖아요. 그랬죠.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자산이 매년 내 통장에서 수천만 원씩 현금을 그냥 빼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 말씀이시군요. 자산이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현금을 갉아먹는 역류 현상이 시작됐다. 맞습니다. 특히 은퇴해서 현금 소득이 딱 끊긴 고령층이나 여러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분들한테는 이게 정말 피부에 와닿는 공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리포트는 이걸 강제적 다운사이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버티고 싶어도 이제는 버틸 수가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강제적 다운사이징.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요, 이렇게 시장에 풀리는 자금의 성격입니다. 이게 경기가 좋아져서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려고 파는 그런 선택적 매도가 아니라는 점이죠. 세금과 비용을 감당 못해서 밀려나는 비자발적 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금은 아주 절박하게 새로운 투자처를 찾게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이야기는 이전에도 종종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부동산 시대는 끝났다. 이런 말은 지난 10년 동안에도 몇 번 들었던 것 같은데? 네,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이 리포트는 왜 이번 머니무브가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를 거라고 확신하는 걸까요? 이 돈이 그냥 은행 예금으로 잠자다가 다시 부동산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리포트는 그 차이를 구조적 변화에서 찾고 있습니다. 과거의 하락은 주로 금리 인상 같은 경기 순환적 요인이 컸거든요. 경기가 돌고 돌면 다시 회복되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인구 구조의 변화랑 조세 정책이라는 구조적인 요인이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한번 올라간 보유세는 정치적으로 다시 내리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맞아요. 그건 정말 어렵죠. 투자자들도 이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탈한 자금이 단순히 기다리는 돈으로 남기보다는 부동산을 대체할 새로운 인컴 자산, 즉 소득을 만들어주는 자산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인컴 자산이라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자산, 예를 들면 배당주 같은 거요? 네, 바로 배당주나 우량채권 같은 것들입니다. 과거에는 월세 받는 부동산이 그 역할은 했지만 이제는 세금 떼고 공실 리스크 생각하면 실질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렇군요. 바로 이 지점에서 부동산에서 빠져나온 막대한 유동성이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으로 흘러들 거라는 겁니다. 이게 시장 전체의 하방 경직성을 강화하고 또 새로운 기회를 만들 거라고 예측하는 거죠.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집착이
수익성 높은 한 종목에 대한 선호로 바뀐다는 겁니다. 와,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네요. 부동산 시장의 위기가 오히려 주식 시장에는 새로운 유동성 공급이라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역발상적인 분석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한국 시장에 이렇게 큰 돈이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큰 돈은 원래 좀 겁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정성을 추구하죠. 국내 시장만 보고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글로벌 시장의 안정성을 먼저 확인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요. 이 지점이 바로 리포트의 두 번째 기둥인 일본 엔화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혹시 이 리포트는 엔화의 안정이 이 머니 무브가 본격화되기 위한 일종의 전제 조건이라고 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자본은 진공 상태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특히 한국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시장의 투자자들은 글로벌 변동성에 아주 민감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엔화의 움직임은 글로벌 시장의 공포지수와도 같아요. 엔화 가치가 막 급등락하면 뭔가 큰일이 터질 것 같은 불안감을 주죠. 아, 리포트는 최근 미국과 일본 정책당국 간의 어떤 암묵적인 공조를 통해서 엔달러 환율이 150엔에서 160엔 사이, 이른바 스위트 스팟에 안착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스위트 스팟이라 너무 강하지도 너무 약하지도 않은 딱 좋은 지점이라는 의미겠군요. 이게 왜 중요한 거죠? 두 가지 측면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는 일본 경제 자체에 안정감을 줍니다. 엔화가 너무 약해지면 수입 물가가 폭등해서 기업들이 힘들어지고 또 너무 강해지면 수출 기업들이 힘들어지잖아요. 네, 그 균형점이군요. 150에서 160엔 구간이 그 절묘한 균형점이라는 거고요. 둘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투자 심리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세계 3위 경제 대국의 통화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 투자자들이 다른 위험 자산, 예를 들어 한국 주식 같은 자산에 좀 더 과감하게 베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거죠. 그렇군요. 주변 소음이 줄어드니까 투자자들이 본업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바로 그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트레이더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리포트는 이 안정된 국면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고요. 바로 변동성 매도, 쇼트볼 전략. 이게 정확히 뭔가요? 이걸 보험 판매에 비유하면 아주 쉽습니다. 보험 판매요? 네. 변동성 매도 전략은 시장의 큰 지진, 그러니까 환율의 급격한 변동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데 베팅하고 보험료를 꾸준히 벌어들이는 것과 같아요. 아, 보험료를 받는다. 통화 옵션 시장에서 외가격 옵션을 파는 거죠. 만약 예상대로 엔화가 150에서 160엔이라는 좁은 박스권 안에서 잔잔하게 움직여준다면 그럼 아무 일도 없는 거니까. 네, 지진이 일어나지 않은 날들만큼 매일매일 보험료, 즉 옵션 프리미엄이 제 주머니에 쌓이는 겁니다. 이건 확률적으로 이길 가능성이 꽤 높은 게임이죠. 와, 보험료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전략이라니 아주 솔깃하게 들리네요. 하지만 보험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실제로 초대형 지진이 터지는 경우잖아요. 물론이죠.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을 텐데 이 전략의 치명적인 리스크는 뭔가요? 당연히 있습니다. 리포트도 바로 그 점을 아주 강하게 경고합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이름의 테일 리스크입니다. 테일 리스크, 꼬리 위험. 네, 발생 확률은 아주 낮지만 한 번 터지면 모든 걸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파괴력을 가진 위험이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게 그 초대형 지진에 해당하는 거군요. 네, 쉽게 말해서요. 지난 수년간 이어진 저금리 엔화를 빌려서 전 세계 고수익 자산에 투자했던 거대한 자금들이 있거든요. 네, 뭐 브라질 국채나 미국 주식 같은 곳에요. 맞습니다. 그 자금들이 한꺼번에 대출 상환에 나서는 상황을 말합니다. 만약 시장 예상과 달리 엔화가 갑자기 140엔 이하로 강세로 확 돌아서면 엔화 빚을 갚기 위해 전 세계에 투자했던 자산들을 앞다퉈 팔기 시작할 겁니다. 이건 뭐 글로벌 규모의 마진콜 같은 거죠. 와, 상상만 해도 아찔하네요. 전 세계 자산 시장에서 동시다발적인 패닉셀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과정에서 주가 지수, 선물 시장이 투매로 붕괴될 수 있죠. 그래서 리포트는 변동성 매도 전략을 쓰더라도 엔화 강세 전환이라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포지션의 민감도, 즉 델타를 아주 정교하게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속도를 즐기면서도 언제든 브레이크 밟을 준비는 하고 있어라. 이런 뜻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알겠습니다. 거대한 기회와 그 이면에 숨은 치명적인 리스크까지 그림이 아주 입체적으로 그려지네요.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이 당장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은 뭘까요? 리포트가 제시하는 액션 플랜이 궁금합니다. 리포트는 크게 세 가지 실행 계획을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아주 직접적입니다.
바로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입니다. 리밸런싱? 네, 특히 포트폴리오에서 부동산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투자자라면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5월 9일 이전에 전략적으로 비중을 줄여서 현금을 확보하라고 조언합니다. 단순히 집을 팔라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까지 제시하고 있겠죠. 물론입니다. 핵심은 그 현금을 가지고 뭘 하느냐죠. 리포트는 이걸 자산 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자산 순환? 네, 실질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비효율적인 자산, 즉 부동산을 처분하고요. 그 돈으로 현재 시장에서 과도하게 떨어진 우량 주식이나 안정적인 채권형 자산처럼 효율적인 자산으로 갈아타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말은 쉬운데 맞습니다. 막상 실행하려면 엄청난 심리적 저항에 부딪히게 되죠. 어떤 저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십 년간 내 부의 원천이었고 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실물 자산을 팔아서 형태도 없는 어떤 디지털 쪼가리 같은 주식으로 옮겨 탄다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이죠. 아, 그렇죠. 이 심리적 장벽을 넘어서는 게 이 전략의 핵심이자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실행 계획은 앞서 이야기한 통화와 금리 전략을 좀 더 구체화한 것 같네요. 맞습니다. 엔화가 150엔대에서 강한 지지를 받을 걸로 보이니까 엔화가 더 강해질 거라는데 무리하게 베팅하기보다는요. 오히려 이 안정된 상황을 이용해서 일본 내수주나 엔저로 수혜를 보는 수출기업 주식을 매수하는 롱 포지션을 고려하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리포트가 아주 재미있는 함정 하나를 지적합니다. 함정이요? 네,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일본은 빚이 많은 나라라는 상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부 부채가 엄청나다고. 네, 그게 사실은 오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의 부채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일본 국민과 기업이 해외에 보유한 순자산 규모가 워낙 막대해서 이걸 합치면 국가 전체의 순부채는 생각보다 훨씬 적다는 거죠. 아, 그런 관점이 있군요. 리포트는 언젠가 시장이 이 오해를 깨닫게 되는 과정에서 일본 국채 금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크게 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섣불리 일본 국채 선물 가격에 하락에 베팅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죠. 시장의 통념이 깨질 때 큰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반대로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와, 시장에 널리 퍼진 상식이 사실은 오해일 수 있고 그 오해가 교정되는 과정 자체가 또 다른 투자 기회이자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정말 트레이더다운 시각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실행 계획, 리스크 관리에 대해 짚어보죠. 앞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글로벌 리스크를 언급했는데 국내 시장에만 초점을 맞췄을 때 리포트가 가장 크게 우려하는 위험은 무엇인가요? 국내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로 거래 절벽에 따른 가격 왜곡을 꼽고 있습니다. 거래 절벽이요? 보통 거래가 없으면 그냥 시장이 조용하고 가격도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왜 이게 리스크가 되는 거죠? 제 직관과는 좀 다른데요?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아, 리포트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실거주 의무나 대출 규제 같은 여러 정책들이 엇박자를 내면서 팔고 싶은 사람이 팔고 사고 싶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시장의 정상적인 순기능이 마비됐다는 겁니다. 네. 이런 상황은 마치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저수지와 같아요. 평소에는 잔잔해 보이지만 외부에서 작은 돌멩이 하나만 던져줘도 전체가 크게 출렁일 수 있죠. 여기서 돌멩이란 건 어떤 걸 의미하나요? 어쩌다 나오는 한두 건의 급매물입니다. 거래가 풍부한 시장에서는요, 이런 급매물이 나와도 전체 시세에 큰 영향을 못 주고 그냥 흡수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거래가 완전히 마른 시장에서는요, 이 한두 건의 낮은 가격이 마치 시장 전체의 가격인 것처럼 인식되는 착시 현상을 일으킵니다. 아, 이게 바로 오버슈팅, 즉 자산의 본질 가치보다 가격이 훨씬 더 깊게 빠지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조용한 시장이 안정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취약한 상태라는 거죠. 텅빈 경매장에서 절박한 판매자 한 명이 외친 낮은 가격이 그날의 기준가가 되어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 파생 상품인 리츠 같은 자산을 투자할 때는 아주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경고하는 거고요. 네. 기초 자산의 가격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파생 상품의 가격 변동성은 훨씬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분석을 정리해 볼 시간이네요. 이 리포트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메시지는 결국 우리가 알던 부동산의 시대는 저물고 이제는 금융자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하는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 이런 선언처럼 들립니다. 맞습니다. 뭐 세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작된 변화처럼 보이지만요.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자본이 스스로
더 효율적인 곳을 찾아 움직이는 거대한 흐름의 시작이라는 거죠. 네. 결론적으로 리포트는 트레이더들에게 아주 대담한 제안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이 느끼는 공포와 절박함을 역으로 이용해서 주식 및 파생 시장으로 흘러들어올 유동성의 파도를 즐겨라. 위기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라. 네, 트레이더의 본능에 아주 충실한 조언이죠. 오늘 함께 깊이 파고든 이 분석이 당신의 자산 전략을 세우는데 새로운 관점, 새로운 렌즈를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부동산이냐, 주식이냐 하는 이분법적인 선택의 문제를 넘어서요. 네, 맞아요. 자산의 성격 자체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그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어떤 기회와 리스크가 숨어 있는지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리포트는 부동산에서 주식으로의 거대한 자금 이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머니무브의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수면 아래에 있어 주목받지 못했던 제3의 자산군이나 투자 전략 중에서 이 막대한 유동성의 다음 목적지가 될 숨은 보석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